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는 빈살만이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을 앞세워 이번 방산 전시회를 선진 무기를 대거 확보할 장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번 전시회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총 45개국에서 900여 개 기업이 부스를 차려줬는데, 규모로만 보면 중동 최대 국제 무기 박람회인 UAE 국제 방산 전시회 IDX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이번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중동의 큰 손들에게 한국 방산 무기를 적극 알렸습니다. 한국 방산 사사 가운데 하나인 LIG넥스원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 주요 무기를 총출동시켰습니다. 2022년 UAE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천궁이 수출 계약을 맺은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노린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수출형 K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중동 공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 부스를 차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동 공략에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부스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상병이나 탄약군장 이송은 물론 고속 충전 장치와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해 감시 및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최초로 군의 시제 차량 2대가 납품된 후 6개월간 야전 시범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 디펜스 드론에는 LIG넥스원의 대드론 통합방어 체계 ADS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통합방어 체계 ADS에는 전파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스템인 소프트킬과 직접 타격을 통한 격추 시스템 하드킬이 함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밖에도 수출형 K 전차와 계열 전차를 모래 색깔로 바꾼 중동형 제품도 전시했는데요. 무인 포탑과 현궁을 탑재해 개선된 방호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급 차륜형 장갑차도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신 전투함 충남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이 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기업 기아가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의 중형 표준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또 소형 전술 차량인 기갑 수색차와 수소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ATV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답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번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 주사 배열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외 선방해 장비 DIR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이 자신있게
관람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와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을 전략 시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수많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수주 마케팅을 진행해 온 LIG넥스원은 이번에도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층 대공방어가 가능한 대공방어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체계인 대포병 탐지레이더의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2.75인치 유로 로켓, 비군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LIG넥스원의 천궁은 이번에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역시나 천궁이가 UAE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IG넥스원은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이 천궁2을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궁 1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사우디에는 10개 포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천궁은 이미 2022년 UAE에도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특히 천궁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신의 교전 통제, 추적 및 유도탄 설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도 함께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수출용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1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KTS-SM1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한화에어로의 KTS-SM1 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은 가격 경쟁력, 납품 시기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에서도 대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급 호위함 배치이의 선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 ISM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을 탑재한 한국 해군 최신 전투함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MRO 등 함정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산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비전 VIS ION 2030에 발맞춰 사우디 정부 기관, 현지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함정 사업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국가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 반격을 반복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중인데요.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로 자신들이 일으켜나 개입한 전쟁은 모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2000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푸틴은 제2차 체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첸을 러시아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들어버렸고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개입해 즉각 사태를 종결시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한 전쟁은 달랐습니다. 아마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순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폴란드인데요.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제 폴란드가 잘 훈련된 지상군 30만 명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군의 사기가 급격히 높아져 나오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듯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얀 에메리크 로시체프스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주요 가치가 위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고위급 공무원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폴란드 대사관 측은 특별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실제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테러리즘 퇴치 운동에 나선 한 트위터는 일주일 전 긴급 트윗을 날렸습니다. 만약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나토가 우물쭈물하면 최소 30만 명의 잘 훈련된 폴란드 지상군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할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폴란드는 이 전쟁이 빨리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마리우스 블라스색 폴란드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곧 폴란드의 독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목표는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는데요. 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폴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를 막아주던 완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중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야 이미 러시아의 손아귀에 있고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 손아귀에 떨어진다면 폴란드는 순망치한 춘왕츠 한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600만 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이에 국방장관은 폴란드는 실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국방 예산을 GDP 국내 총생산의 3%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트위터에서 언급된 발언과 연결시켜 보자면 폴란드는 현재 1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을 이미 밝혔고 이 증강된 30만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파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핍박받았던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상군 파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잔뜩 사들인 한국산 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만나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죠. 2022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3조 원인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42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역할이 컸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놓였고 서둘러 중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K전자 180대 1차, 총 1000대, K9 자주포 670분,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 로켓포 천무 288문을 도입했죠. 그리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달 만에 K9 자주포 24문과 K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해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무기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방산 강국이 질비합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빨리빨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비 증강을 원한다면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마당에 1년 후, 2년 후에나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메리트는 전혀 없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히 특출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작년 6월부터 20대 가량의 하이마스를 지원했는데 한 번에 6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다 보니 폴란드 역시
하이마스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죠. 그런데 폴란드만은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천무 K239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폴란드가 미국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생산 역량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고작 60기에 불과, 즉 한 달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물론 록히드 마틴도 이러한 하이마스의 인기를 고려해 1년 생산량을 96대로 늘리겠다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공장 짓고 기계 설비 갖추고 생산 준비를 마쳐도 폴란드의 긴급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초 500기의 하이마스를 주문했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즉각 한국의 천무 28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해 그중 18대가 아이언사단으로 불리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죠. 제18기계화 사단이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담당하는 핵심 사단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택배를 주문하면 오늘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자국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무기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생산 역량이 받쳐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듯 폴란드가 러시아와 대놓고 맞짱 뜨겠다는 식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는 500년 묵은 피해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앙숙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상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징으로 통하는 성바실리 성당 앞에 설치된 미닌과 포자르스키 기념상인데요. 나폴레옹의 침략을 앞둔 1812년에 당시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폴란드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세기 당시 폴란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구성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등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영토를 넘어 러시아 땅도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차르 황제라고 칭한 첫 인물인 이반 4세가 사망하자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공해 모스크바를 점령해버렸고 러시아 귀족들의 요청으로 폴란드 사령관이 차르에 즉위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의 악홍이 시작된 건 20세기 초입니다. 1939년 8월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폴란드 분할 통치를 골자로 하는 독소불가 침조약을 체결했는데 9월 1일 독일이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면서 폴란드는 다시 지도에서 사라져버리죠. 특히 소련은 그간 폴란드에게 받은 핍박을 복수라도 하듯 폴란드군 장교 2만 2천 명을 학살하는 같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폴란드 국민들은 2차 대전 중 연합북편에 서서 투쟁하다 6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회생을 치러야 했는데요. 물론 2차 대전 후 폴란드가 독립하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정하면서 영토의 20%를 상실했고 199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나토 가입, 200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무기를 도입해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던 지난 3월 초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재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을 얹은 크라프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자주포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외국에 수출한 국산 무기나 부품은 한국의 허락 없이 제3국으로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공급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미 전쟁 초기 18대의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자체만 공급했을 뿐 무기 체계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합이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지상군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전력을 전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방위 체제를 운용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을 서둘러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꿀꺽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이후에 폴란드가 직접 위협받을 상황이라면 폴란드가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 과연 한 달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의 R&D 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버리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쪽의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터부터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 통제선 LAC를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인도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인도 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의 약 9만 킬로미터를 장난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 내 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툴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오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G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일화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불이 나게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라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 트위터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라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드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한 방에 갈립니다. 중국에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 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 수 있고 분당 6토부터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문으로 일제 사격 TOT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까워 저울 달리에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산 K9 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 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 2012터부터 2016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했죠. 러시아 전 총리 미하일 카시야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은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 붕괴의 시작입니다. 라며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멧 에어리언 SMET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리온스멧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6부터 2019년에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리온스멧은 중량이 2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운용에 최적화된 원격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복귀, 총성 감지, 차량 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스맷은 운용자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항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심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총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눴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각종 위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파탄에 치닫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제 지급불능 상황이 부동산 1위 회사에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시 금리를 높이고 강달러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만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해외 자금도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사면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의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이런 중국에서는 국가들의 한푼이 반란에 크게 아쉬운 놀라고 상황에 있는 자신들이 상황이라고 도왔다는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물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끼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에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시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만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재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막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시진핑 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할 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은 국가 기관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이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토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항구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킨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걷습니다. 전 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뒀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관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봐온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물리우는 영원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한국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만의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안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